서울 한복판 초고층 빌딩의 38층 대한건설그룹 본사의 최고 경영진 회의실엔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침 9시 정각 긴급 소집된 회의에는 국내 최고의 구조설계 전문가 20명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 정면에 위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국책사업인 서울인천 지하대교의 3D 구조 시뮬레이션이 재생되고 있었다. 처음 몇 초간은 안정적인 듯 보였던 모델이 단 2초 만에 붕괴되었다. 구조가 중심을 잃고 무너지며 시뮬레이션은 붉은 경고창과 함께 종료됐다.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한건설그룹 회장이자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한주원이었다. 그의 나이 53, 국내 토목 구조 기술의 선두를 이끄는 인물이며 이 지하대교 프로젝트의 핵심 기획자였다. 그는 회의 테이블 위에 두었던 서류철을 거칠게 던졌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책상 위로 퍼졌다. 5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예산 3조 원, 전국에서 수천 명이 이 사업에 매달려 있는데 이따 이 오류 하나로 무너진다고? 전문가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모델링 소프트웨어 자체의 버그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의 초기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은 책임 회피에 불과했다. 모두가 자기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려고만 했다. 그들 사이에선 책임을 서로 미루는 말싸움이 이어졌다. 한주원은 눈을 가늘게 뜬 채 모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원인을 못 찾으면 이 회의실에 앉은 전원 프로젝트에서 제외될 겁니다. 순간 정적이 회의실을 완전히 삼켰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다. 원한 회색 유니폼, 손에는 고무장갑, 얼굴 반쯤을 가린 모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리. 대한그룹 청소 용역으로 일하는 26세 여성이다.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회의실은 국내 최고의 돈애들이 모인 공간이었다. 그런 곳에서 청소 직원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리는 어느 순간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 멈춰 섰다. 구조 모델의 곡선이 특정 지점에서 급격히 꺾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눈빛이 바뀌었다. 저건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중얼이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지축이 반대로 설정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엔지니어 하나가 그녀를 돌아보며 찡그렸다. 뭐라고? 유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모두의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 향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머뭇거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냥 화면에 나오는 축 방향이 실제 하중 방향과 다르게 설정된 것 같아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주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날카롭고 깊은 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말한 대로 재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조교가 급히 손을 놀려 유리가 지적한 방식으로 지지축을 재설정했다. 데이터가 입력되고 시뮬레이션이 다시 시작됐다. 1초, 2초, 5초, 10초. 모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고창은 뜨지 않았고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화면과 유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수십 번이나 돌려봤는데. 한 노교수가 중얼이듯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결과를 확인했다. 모두가 경악했다. 그 누구도 며칠간 찾지 못했던 문제를 이름조차 모르는 청소 직원이 단 한 번 보고 짚어낸 것이다. 한주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눈동자는 놀라울 만큼 맑았다. 유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양대학교 구조공학과 졸업했습니다. 익사 지원했지만 불합격돼서. 한주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구조공학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다. 그 과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학과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 과를 졸업하고도 이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한주는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여자의 인사기록 전부 확인해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떠나며 다시 한번 유리를 돌아봤다.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다시 걸레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유리는 여전히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 잊혔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곧 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유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닥은 이미 깨끗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걸레를 쥐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20명의 전문가 앞에서, 그것도 회장 앞에서 자신이 입을 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가던 직원들이 이제는 힐끔거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눈빛에는 놀라움이, 어떤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연한 회색 청소복, 손목에 남아있는 세제 자국, 피곤함이 내려앉은 눈, 이 모습으로는 방금 전의 일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괜히 나섰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교 시절, 한유리는 한양대학교 구조공학과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학생이었다. 밤늦도록 실험실 불을 끄지 않는 학생으로 유명했고, 교수들 사이에서는 현장 감각이 유난히 뛰어난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잡한 수식보다 구조 전체를 보는 눈이 탁월했다. 졸업을 앞두고 그녀가 가장 먼저 지원한 곳은 대한건설그룹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 수많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곳, 그녀의 꿈이자 목표였다. 자기소개서를 10번 넘게 고쳤었고, 포트폴리오는 밤을 새워 준비했다. 그러나 결과는 단 한 줄이었다. 불합격. 의류는 적혀 있지 않았다. 교수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유리야, 내가 부족해서는 아니다. 하지만 적인 실력만으로 들어가기엔 벽이 높은 곳이야.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금방 이해했다. 추천서도, 인맥도, 이름 있는 집안도 없던 그녀에게 대한건설은 너무 높은 곳이었다. 그날, 캠퍼스를 나서며 그녀는 오래 서 있었다. 손에 쥔 불합격 통지서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 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들어왔다. 다만 설계실이 아닌 청소 능력 직원으로. 처음 대한건설 본사에 출근하던 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로고를 올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같은 건물,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녀의 일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설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퇴근 후 인천 외곽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면 그녀의 하루는 다시 시작됐다. 낡은 노트북을 켜고 무료로 배포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하머는 자주 멈췄고 펜 소음은 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낮에 스쳐 지나간 설계도면의 일부가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밤새 그것을 다시 그려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같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한 여자와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여자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 여자가 그녀의 어머니 이선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유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대학 시절 구조 설계를 공부했었다는 것, 그리고 한때 같은 꿈을 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을 조심스럽게 말해주곤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때로 꿈보다 현실을 먼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꿈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선희는 유리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니던 해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졌고 유리는 졸업식 날 혼자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여유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현실로 돌아온 유리는 청소 카트를 밀며 다음 구역으로 향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그날 저녁 그녀가 퇴근하려 할 때 한 남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대한건설 인사팀 직원이었다. 한유리 씨 맞죠? 회장님 지시로 인사기록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순간 유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 옆 작은 면담실로 들어갔다. 질문은 단순했다. 학력, 이전 지원 이력, 입사 경로.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주위에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노트북을 켜려다 말고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던 관리자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지나가던 직원들이 갑자기 말을 멈추곤 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가 멈추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평소에는 접근조차 금지되던 설계 구역 근처에 청소 배정이 내려왔다. 유리는 직감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코 그녀에게만 유리한 방향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건설의 거대한 건물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한주원은 그날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철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범한 인사 기록, 대한건설 청소 능력 직원, 한유리. 그러나 그 안에 적힌 몇 줄의 정보가 그의 호흡을 점점 거칠게 만들고 있었다. 학력, 한양대학교 구조공학과 졸업. 성적, 상위 5%. 어머니, 이선희. 그 이름에서 한주원의 손이 멈췄다. 이선희.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기억의 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리고 있었다. 20세대 한주원은 그때도 구조공학과 학생이었다. 누구보다 야심이 컸고 성공을 확신하던 청년이었다. 그리고 이선희는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말수가 적고 항상 노트를 꼼꼼히 정리하던 여자였다. 그녀는 계산보다 구조의 흐름을 읽는 데 탁월했고 주원은 그런 그녀를 존중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설계 과제를 함께했고 자연스럽게 미래를 이야기했다. 한주원의 집안은 이미 대형 건설사와 연결된 재벌가였다. 선희는 지방 출신의 부모도 일찍 여유였다. 그들의 관계가 알려지자 집안은 즉각 반대했다. 사랑은 젊을 때나 하는 감정일 뿐이다. 지금 내 선택 하나가 가문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국 그는 유학이라는 이름의 도피를 선택했다. 떠나기 전날 공항에서 선희를 만났지만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그 이후 선희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한주원은 눈을 떴다. 서류철 위에 이름이 여전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선희의 딸 한유리, 나이 26.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산이 빠르게 진행됐다. 연도, 나이, 시기 모두 맞아떨어졌다. 말도 안 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았다. 대한건설 회장, 냉철한 경영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남자.
그 이미지 속에는 과거의 책임이나 놓쳐버린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비서를 불렀다. 한유리 씨 관련해서 사적인 조사는 하지 말고 근무 태도와 동선만 파악해.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회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주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여자는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그날 이후 한유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복도 끝에서 시선이 느껴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관리자들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곤 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이 잦았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녀는 직원 식당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말을 걸었다. 한유리 씨죠. 그는 대한건설 내부 보안팀 직원이었다. 최근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경고에 가까웠다. 유리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자신은 단지 문제를 받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게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지?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는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이 늘 그랬듯 조용히 자신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청소 배정표가 바뀌었다. 유리는 갑자기 본사 지하 구역, 오래 사용되지 않는 문서 보관실 청소를 맡게 되었다. 그곳은 직원들도 거의 내려가지 않는 곳이었다. 관리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거긴 조용하고 사람도 없으니까 일하기 편할 거야. 그러나 유리는 느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격리라는 것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갑고 어두웠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공기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섞여 있었다. 선반 위에는 수십 년 된 설계 도면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상자에서 떨어진 도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노란 비드로 바랜 종이, 손으로 그린 축이 설계도였다. 유리는 무심코 그것을 펼쳤다.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다. 지하 대교의 기초 구조. 현재 회의실에서 보았던 도면과 미묘하게 달랐다. 수치 몇 개가 다르고 하중 분산 방향이 정반대였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이건 원본 설계야. 손이 떨렸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를 바꿨다는 뜻이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 순간 1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유리는 재빨리 도면을 접어 상자에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지하에서 발견한 한 장의 도면이 그녀를 단순한 청소 직원에서 거대한 진실의 한가운데로 끌어당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한주원에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하 보관실은 원래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어두운 조명. 유리는 그곳에서 며칠째 청소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 업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공간이 단순한 창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선반 위에는 기밀, 내부 검토 전용 등의 스탬프가 찍힌 도면들과 회의록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대한건설의 주요 프로젝트 원본 설계 자료들이었다. 유리는 의도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떨어진 상자를 정리하다 우연히 서울 인천 지하대교 초기 기초 설계도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설계도는 확실히 현재 회의실에서 봤던 구조와 다르다. 세부 수치가 바뀌어 있었고 하중 분산 구조가 정반대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했다는 정황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문서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불길한 확신이 강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뚜벅뚜벅 내려오는 구두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지하 보관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유리는 재빨리 도면을 상자에 넣고 청소도구를 드는 척했다. 곧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다. 서민재, 대한건설의 부사장이었다. 서민재는 회장 직속의 실세 중 하나로 조직 내에서는 철저하고 야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언론에는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보관실 안을 둘러보다 유리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아, 여기 있었군요. 청소 중이었어. 유리는 당황하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정받은 구력이라서요. 서민재는 선반 하나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다. 이 구력은 원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인데 최근 당신이 화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회의실에서 전문가들이 놓친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민재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무게가 있었다. 설계도를 조금 본 적이 있다고 했죠. 혹시 여기서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았나요? 그 말에 유리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아니요. 그냥 먼지가 많아서 정리 중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한동안 그녀를 응시하다가 선반 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안에 있는 도면을 꺼냈다. 다행히 유리가 본 설계도는 다른 상자에 다시 넣어두었기에 들키지는 않았다. 이런 곳엔 오래된 정보들이 많죠. 어떤 정보는 잊혀지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경우도 있고. 유리는 그의 말에서 분명한 경고를 느꼈다. 혹시라도 정리하다 이상한 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상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돌아섰다. 그리고 보관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유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날 밤 유리는 집에 돌아와서 설계도를 다시 꺼냈다.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를 비교해봤다. 그리고 확인했다. 수치 변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안전을 무시한 변경이었고 특정 자재와 방식에 유리하도록 설계가 바뀌어 있었다. 즉, 이익을 위해 구조를 조작한 것이다. 유리는 고민 끝에 도면을 스캔하고 비교 자료를 따로 저장했다. USB와 예장하드, 클라우드에 각각 백업을 해두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프린트했다. 그것은 기존 설계 대비 현행 설계 비교 분석 보고서였다. 내일 회장님께 전달해야 할. 유리는 그렇게 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서민재의 말투, 눈빛, 태도 모두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직접 이 조작을 지시했을 수도 있다.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본사에 도착했다. 회장 비서실에 접촉하려 했지만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지금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나중에 예약을 잡으시죠.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복도 너머 유리를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유리는 별관 휴게실에 앉아 있었고 그곳으로 서민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한유리 씨, 어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죠? 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이 회사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반은 진실보다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법이죠.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다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는 떠났고
유리는 차가운 커피 잔을 들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지금 멈추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끝날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장의 설계도는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 도심은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복이 쌓인 흰 눈 위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얕게 새겨졌고 대한건설 본사 앞에도 하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손에 작은 파일 한 개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비교 분석 보고서와 스캐너 설계도 일부가 인쇄되어 있었다. 전날 밤, 그녀는 수십 번 고민했다. 이것을 꺼내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 눈 감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선택했다. 누군가는 진실을 들고 나서야 한다면 그게 자신이어야 한다고. 건물에 들어선 유리는 보안 게이트 앞에서 멈췄다. 평소처럼 출입증을 태교했지만 기기에서 승인 실패라는 빨간 불빛이 떴다. 당황한 그녀는 다시 한번 출입증을 태교했다. 같은 결과였다. 그때 경비 직원 2명이 다가왔다. 한유리 씨 맞죠? 보안 지침에 따라 더 이상 이 건물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오늘도 근무 배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새벽 6시부로 근로계약 해지가 통보되었습니다. 본사 내 보안 문서 접근 위반 및 무단 열람이 사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계약 해지, 보안 위반, 단 한 번도 허락 없이 문서를 가져간 적도 외부에 유출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손에 든 파일을 꽉 움켜쥐고 말했다. 저 회장님은 만나러 왔습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회장님 일정에는 없으며 개인적인 면담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업무 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리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본사 건물 앞 눈밭 위에 조용히 섰다. 그녀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손에 든 파일만을 꼭 쥐고 있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버티고 있었다. 잠시 후 고층의 회장실에서 모니터를 보던 한주원은 화면 속 장면에 눈을 떼지 못했다. 건물 앞에 차가운 눈 위에 홀로 서 있는 젊은 여자. 그녀의 어깨 위로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저 사람 누구지? 비서가 대답했다. 청소직으로 일했던 한유리입니다. 어제부로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내부 자료 열람 관련해서. 한주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몇 초간 화면을 응시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내려가. 이대로 두지 마. 그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순간 화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경비가 그녀를 제지하려 다가갔고 그녀는 설명하려는 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눈이 미끄러워졌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은 공중으로 흩어졌고 서류들이 눈밭 위로 날아갔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흰 눈 위에 선명하게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한주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차 준비해. 바로 병원으로 간다. 본사 앞에서는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이 뛰쳐나왔고 유리를 보축하던 경비가 다급히 구급차를 요청하고 있었다. 유리는 의식을 잃은 채 눈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꺼풀은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주는 직접 그녀를 안고 차량에 올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이마에 묻은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여기까지 와서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유리야. 병원 응급실. 유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진단 결과를 간단히 설명했다. 두부 타박상과 저체온증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커 보입니다.
한주는 침묵한 채 유리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말라 있었다. 그는 그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눈앞에 누워있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이 잊고 살았던 과거의 흔적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공항에서 말없이 떠났던 날이 떠올랐다. 만약 그때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전했다면 달라졌을까?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순간 유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미세하게 떨리던 그녀의 입술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엄마. 한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면할 수 없었다. 눈 덮인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점점 더 큰 파동이 되어 조직 전체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유리, 그리고 그녀의 진실이 있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심박 모니터의 일정한 삐삐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한유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한주원은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오래도록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젊은 시절 이선희가 웃으며 바라보던 그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차마 그녀를 딸이라 부르지 못한 채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다. 의사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는 큰 이상은 없고 회복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서는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부사장 서민재가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의 지시 없이 유리 씨의 짐과 사무실 자료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한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자료를 수거했다고. 네, 그리고 본사 서버팀에도 접근 요청을 했습니다. 내부 보안 정비 명목으로. 한주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걷는 걸음은 느렸지만 복도에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는 단단했다. 서민재는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는 창문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한주원이 들어섰다. 문을 닫은 후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누가 허락했나? 유리 씨의 짐과 문서를 손대라고 한 적 없다. 서민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보안 규정상 해고된 직원의 사무실 기록을 점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보안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책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리 씨가 가진 자료 중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주는 천천히 서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말 그게 이유인가? 서민재의 미간이 일시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대한건설의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잡음은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한주는 과거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다. 이선희와의 관계를 잡음으로 치부했던 시절, 그로 인해 한 생명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다. 서 부사장, 유리 씨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정지했다. 서민재는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 아이는 이선희의 딸이고 내가 버리고 떠난 아이야. 더 이상 숨기지 않을 생각이다. 서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가진 자료와 입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본사 설계팀 전체가 조작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정의감 하나로 회장님께서 세운 모든 걸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한주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눈 위에서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무시했던 사람이다. 그 아이가 다시 그 진실을 들고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일은 부정이 아니라 책임이야. 서민재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침묵은 동의도 반대도 아니었다. 그저 이 싸움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순간의 무거운 무게였다. 며칠 뒤 유리는 병실에서 깨어났다. 천장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있었다. 한주원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다. 내가 쓰러졌던 날 직접 데려왔다. 유리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통증에 찡그렸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천천히 말했다. 왜 절 도와주셨어요? 한주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25해 전 선택하지 않았던 책임이 지금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다. 유리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사실이 천천히 현실로 다가왔다.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까? 한주는 그녀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 선희에게도 너에게도. 유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천천히 흘렀다. 그 눈물은 용서가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다. 단지 오랜 시간 외면당했던 자신이 드디어 존재를 인정받은 순간 흘리는 감정의 해방이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를 원한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이 숨겨지지 않기를 바랐어요. 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진실을 밝히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벽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는 대한건설의 이름 아래 가려진 또 다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실 창밖에는 봄을 앞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폭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서울은 다시 회색 빛으로 덮였다. 한유리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회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녀의 손에는 USB와 유장하드가 있었다. 지난달부터 모아온 모든 자료는 여전히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대한건설 본사 지하 2층 서버실 안에 보관된 설계 변경 로그 원본이었다. 유리는 그 기록이 단순히 누락되었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서민재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그 서버실은 일반 직원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보안 지역이었다. 더구나 지금 그녀는 공식적으로 해고된 직원이었다. 다시는 건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었다. 한주원은 그녀를 병실에서 직접 만났다. 아직도 그 일을 하겠다고.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걸 밝혀야 해요. 아버지는 움직이실 수 없잖아요.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언론이 먼저 반응할 거예요. 그 말에 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대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김 비서가 도와줄 거다. 내가 그에게 이미 연락을 해놨어. 그날 밤 대한건설 본사는 고요했다. 야근을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건물 안에는 일부 야간 경비만 남아 있었다. 유리는 김 비서가 준비해준 직원 복장을 입고 가짜 출입증을 목에 걸었다. 이 출입증은 1시간만 유효해요. 서버실 접근은 단 5분. 그 안에 파일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위치는 미리 확인해 놨어요.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설계 변경 로그. 이름은 SN03.
김 비서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이 안에 손을 대면 시스템은 반드시 감지해. 백업하는 즉시 그쪽도 알게 될 거야. 알아요. 유리는 짧게 대답하고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다. 서버실은 지하 2층 가장 깊숙한 구력에 있었다. 벽에는 고위험 전산 고려 무단 침입 시 법적 조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보안카드를 인식기에 태규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서늘한 공기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수십 개의 서버가 일렬로 줄지어 있었고 붉고 푸른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B17번 캐비닛, 하이 서버 03번. USB를 꽂자마자 보안 경고음이 났다. 김 비서가 말한 대로였다. 내부 시스템은 자동으로 로그 기록에 접근한 흔적을 남겼다. 시간 없다. 그녀는 백업이 완료되기까지 약 4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 구역에 이상 접근이 감지됐습니다. 전체 보안 강화. 보안팀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서버 옆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무전기 잡음,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온 게 확실해. 로그에 접속 흔적이 남았어. 서 부사장님한테 바로 보고하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벽 뒤로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백업 진행률은 89%. 겨우 몇 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거기 누구야?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다. 유리는 반사적으로 서버 캐비닛을 밀고 그 충격으로 잠깐의 시야를 가렸다. 바로 그 틈에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반대편 기계 뒤로 몸을 던졌다. 이탈 방향. 오른쪽 서버 구력. 경보가 울렸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물이 분사되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열에 반응해 화재로 오인한 것이다. 혼란은 그 몇 초간 절정에 달했다. 유리는 젖은 바닥을 기어가듯 빠져나왔다. 경비들이 뒤쪽 서버를 점검하는 사이 그녀는 조용히 배기구 쪽 작은 덕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수분 후 지상 출입구 뒤편. 김 비서가 대기하던 차량 안에서 유리는 무사히 빠져나왔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손은 긁혀 피가 나 있었지만 그녀의 주머니 안에는 대한건설 내부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 김 비서는 숨을 헐떡이는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성공했어. 유리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 그 시각 대한건설 7구층 회장실. 서민재는 서버 접속 경보를 보고받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누굽니까? 정확한 신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그 접근 경로가 지난주 해고된 한유리 씨의 계정입니다. 서민재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계정이 폐쇄됐다고 했잖아. 네, 폐쇄는 됐지만 누군가 백업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선의의 딸이라면 쉽게 끝날 리가 없지. 그의 시선은 도시 야경을 넘어 어딘가를 꽂뚫는 듯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설 차례군. 대한건설의 본사 내부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버실 침입 사건 이후 서민재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론. 그는 언론사 몇 곳과 연락을 취했다. 대외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 듯 보이는 PR 대행사를 통해 익명의 내부 관계자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흘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한건설에 침입한 해고 직원, 회사 기밀 정보를 훔치려다 실패. 한때 문제를 일으킨 구조 설계과 출신, 심리적 문제로 병원 치료 이력도 있어. 신혼 미상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불확실한 출신 배경, 그리고 결정타.
대한건설 회장과의 관계 주장, 허위와 망상의 결합. 그는 정보를 교묘하게 배치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문장들, 정확한 출처 없이 사실로 보이는 이야기로 조작된 기사들이 주요 포털에 동시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유리는 그 소식을 새벽에 병원에서 접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익숙한 자신의 사진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채 기사로 떠돌고 있었다. 청소부 출신의 허위 제보, 명예훼손 가능성, 정신적 불안정 등의 자극적인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무게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한주원이 들어왔다. 그는 이미 기사를 본 듯 얼굴에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다. 미안하다. 막지 못했다. 유리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올 줄. 한주는 그녀 옆에 앉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야. 언론이 진실보다 빠르다는 건 내가 가장 잘 안다. 하지만 너 혼자 싸울 필요는 없어. 그녀는 조용히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있는 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그 진실도 지금은 믿어주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기사 한 줄에 더 귀를 기울이니까. 한주는 그 USB를 받아 지며 말했다. 내가 이걸 공개하겠다. 안 돼요. 유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사람들은 회장이 딸을 감싸기 위해 내부 문건을 조작했다고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이 왜곡되어. 한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 혼자 나서야 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이 진실을 지게 되었는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해요.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진실도 설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한주는 눈을 감았다.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을 알고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눈빛을 그는 오랜만에 보았다. 예전에 이선희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며칠 뒤 한유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작은 시민단체 회의실. 대형 언론사의 카메라 대신 독립언론과 인터넷 방송인들이 자리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으로 서서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밝혔다. 제 이름은 한유리입니다. 대한건설의 전 청소직원이자 구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현재 회장의 친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다. 이 안에는 지난 5년간 대한건설이 추진한 서울인천 지하대교 설계 변경 로그와 원본 설계도와의 비교 분석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설계는 안전 기준을 무시한 조작이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그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예 병원에 실려갔는지, 어떤 기사들이 왜곡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예, 당신이 그걸 밝히려 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아선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박수는 없었다. 대신 몇 명의 카메라맨들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담긴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한 유튜브 채널은 그녀의 기자회견 풀 영상을 올렸다. 대한건설 내부 고발자, 그녀의 이름은 한유리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진심이 느껴졌다. 에 메이저 언론은 이걸 다루지 않는가? 이게 진짜 언론이다. 그녀는 영웅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다. 서민재는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는 부러질 듯 깍진 펜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그의 옆에 앉아있던 법무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쪽에서도 공식 입장을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유리 씨의 기자회견 이후
일부 하청업체에서 내부 문건에 대해 질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재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섰다. 좋다. 그렇다면 다음 수는 언론이 아니라 법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부터는 지워야 할 이름이 아니라 없애야 할 증거가 된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은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다. 대한건설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유리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이었다. 언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발자의 이중성, 정의인가 범죄인가, 비인가 접근으로 기밀자료 유출, 도를 넘은 내부 폭로, 회장과의 관계 의혹, 여전히 불분명. 기사들은 기계적으로 양측 주장이라는 명목 아래 균형을 가장했지만 실상은 대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문장들이었다. 한유리는 그 소식을 병원 복도에서 들었다. 담당 간호사가 뉴스를 틀어놓았고 화면 속에는 그녀의 이름이 자막으로 떠 있었다. 기밀 자료 유출 혐의 피의자 한유리.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걸어 회복실 창가에 섰다. 바깥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안쪽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주원이 들어왔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신문을 내려놓으며 유리를 바라보았다. 이 정도일 줄은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상한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지. 한주는 유리에게 작은 서류철을 건넸다. 안에는 변호사 접견 동의서, 고소장 대응 문건, 그리고 진술서 양식이 들어있었다. 도움을 요청하자.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어.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뜻밖의 인물이 들어섰다. 중년 여성, 깔끔한 수트 차림.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장하련입니다. 대한건설 전 구조설계팀 부장, 그리고 이번 사건의 증인입니다. 유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설계팀 출신이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장하련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유리 씨 기자회견을 보고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설계 조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하드디스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퇴직 직전 백업해둔 설계 데이터입니다. 당시에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유리 씨가 회의실에서 오류를 발견한 날, 저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 서민재 부사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회사 입장을 위해 혼란을 자제하라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사직서를 쓰고 떠났죠. 장하련은 하드디스크를 유리의 앞에 놓았다. 당신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나도 같이 갈게요. 한주는 말없이 그 하드디스크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오랜 침묵의 끝에서 태어난 런데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유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고 변호사는 장하련의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귀가한 그녀는 곧바로 시민단체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녀의 사건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그 소식은 다시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공익제보자, 범죄자 프레임 벗어날까? 전직 부서장, 대한건설 내부 설계 조작 증언.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리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여전히 잠을 깊이 이루지 못했고 가끔은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의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한때 유품으로 남겨졌던 그것은 지금 그녀의 손에서 중요한 자료 보관소가 되어 있었다. 노트북에는 이선희가 생전에 남긴 연구 메모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손글씨로 촬영된 이미지 파일, 구조 역학에 대한 주석, 실험 노트 등. 그녀는 메모 중 한 구절에서 시선을 멈췄다. 구조물은 수치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의 윤리, 책임,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녹아든다. 유리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엄마,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나도 이 길을 걸었을까? 하지만 이제 난 내 방식으로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아침, 대한건설 본사 앞, 수십 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였다. 그들 앞에는 유리와 장하련이 나란히 서 있었다. 오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대한건설에 자료 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유리는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저는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구조물이 거짓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입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누군가 군중 속에서 손을 들었다. 한 남성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기자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대한건설 하청업체의 전직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 실제로 그 설계 변경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조용히 USB 하나를 꺼냈다.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이젠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진실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시 파문이 일었다. 유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또 한 명의 증언, 또 하나의 빛. 진실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카메라, 기자, 시민단체,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그날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다. 대한건설 서울인천 지하대교 설계 조작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한유리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정장 위에 걸친 낡은 코트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차분함이 먼저 보였다. 옆에는 장하련이 있었고 조금 뒤에는 한주원이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법정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쌓여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서민재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정장,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확신이 아닌 계산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했다. 검사는 첫 진술에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기반 시설의 안전을 고의로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어 증거가 제시되었다. 설계 변경 로그 원본, 장하련의 증언, 하청업체 기술자의 자백, 그리고 한유리가 서버실에서 확보한 결정적 데이터. 스크린에 자료가 하나씩 띄워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서민재 측 변호인은 반박했다. 이 자료들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피고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며 설계 변경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한유리를 바라보았다. 증인 한유리 씨, 발언하시겠습니까?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앉을 자격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조공학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서민재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방청석을 향해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불법적으로 자료를 열람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자료가 말하고 있는 사실이 거짓이나 진실이냐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행동이 법을 어겼다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거짓 위에 세워진 구조물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에 걸친 공방 끝에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 법원은 서민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문서 조작, 안전기준 위반, 실형과 함께 관련 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명령되었다.
그리고 한유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했다. 피고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접근에 해당하나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며 형사처벌을 면한다. 순간 방청석에서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한유리는 자리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이제야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칠 후 대한건설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면적인 설계 재검토, 내부 통제 시스템 개편, 그리고 책임자 전원 해임. 한주원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전과 달리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다. 저는 한때 회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 딸이 그 진실을 다시 제 앞에 가져왔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너무 늦게 책임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1년 후 서울 인천 지하대교는 새 설계로 완공되었다. 개통식 날 다리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화려한 행사 대신 조용한 헌정식이 열렸다. 다리 입구 한쪽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구조물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이들의 용기로 세워졌습니다. 그 이름들 중 하나로 한유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서서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기자도 카메라도 없었다. 그저 바람과 강물 소리만이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한주원이 그녀 옆에 섰다. 이제 뭘 할 생각이니? 유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학교로 돌아가려 해요. 가르치고 싶어요.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뿐 아니라 예 설계해야 하는지도. 한주는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가 아닌 처음으로 진심에서 나온 미소였다. 내 어머니가 들었으면 좋아했을 거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구조물은 사람을 담는다고요. 정직한 사람이 만든 구조물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녀는 다리 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닿는 순간 다리 아래 조명이 하나씩 켜졌다. 마치 누군가의 용기를 기억하듯 조용히 빛이 이어졌다. 유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나 도망치지 않았어.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다리 위에 남은 빛을 더 멀리 퍼뜨리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지만 한 번 도착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선택과 책임의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위를 걷는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작은 용기를 마음속에 품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끝이 났다.